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입니다. 지은이는 판덩, 옮긴이는 이서연,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논어는 현 시대에도 모든 권장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대 불문의 고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을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논어를 읽어야 한다고 하지요. 이 책은 4천만 독자가 믿고 따르는 독서회 리더 판덩이 설명하는 생활 밀착형 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생활, 직장, 학습, 창업,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논어에서 찾아 쓴 책입니다. 저자의 친절한 해설에 따라 논어의 지혜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함이 요동치는 인생을 위로할 고전, 논어를 통하여 편안한 시간 되세요. 군자 무본, 작은 습관의 경이로운 위력. 유자가 말하길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가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은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며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어질매의 근본이다. 유자는 공자의 3대 제자인 유약을 말한다. 공자보다 대략 33살 아래였던 유약의 외모는 공자를 닮았다. 공자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이 공자를 그리워할 때 유약은 공자처럼 행동하며 단상에 앉아 강연을 했다. 논어에는 공자 외에도 2명의 제자를 일컬을 때 한자, 자를 사용했다. 유약이 바로 그 중 하나이며 다른 한 명은 증자라 불리는 증삼이다. 자로, 자공, 안회 등의 나머지 제자들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름으로 불렸다. 후세 사람들은 논어를 편찬하던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자와 같은 한자, 자를 뒤에 붙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장에서 드물다로 번역된 서는 아주 적다거나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첫 문장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을 공경하며 우위를 지키는 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인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구절도 앞문장과 같은 맥락이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덕목을 갖추었을 것이다.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적었을 것이다. 여기에 쓰인 한자 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과 배반을 뜻한다. 그 다음 구절인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것은 군자는 일할 때 반드시 근본을 세운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 유약이 생각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을 바탕으로 한 가정윤리였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가정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비로소 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당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도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를 깨달으려 하는 사람이니 더 수준 높은 삶을 지향한다 라고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근본과 멀어지게 된다.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나무를 떠올려 봐야 한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뻗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확립해야 할 근본은 효와 공경이라 할 수 있다. 효와 공경은 인생사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자매와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부모 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본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모든 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를 자신의 가장 시급한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됨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태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습관이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좌절했을 때 조금씩 작은 일들을 시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 총리 마거릿 태처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좀 길게는 1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조바심은 인생에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것이다. 만약 작은 일들과 작은 습관들을 5년 혹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교언영색, 선의인. 직장 상사의 표정만 살피는 부하를 멀리하라. 공자가 말하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 문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장이다. 과거는 물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앞에 4글자인 교언영색을 자주 인용한다. 실속 없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진심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공자의 충고는 앞으로도 계속 명문으로 남을 것이다. 공자는 말이 많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을 싫어했다. 반면 말수가 적으나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 논어에서 언급한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자.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하니 어질매에 가깝다. 공자가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삼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강직하고 굳센 표정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모습이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질박한 사람으로 어질매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얼굴빛을 좋게 꾸민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권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가들을 베이비 키서라고 부른다. 아이에게 뽀뽀하는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아이들을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 뽀뽀를 하는 정치인들의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는 모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꾸며진 행동이다. 정치판이 아닌 회사에서도 베이비 키서를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만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척하는 부하 직원들도 베이비 키서의 심리와 동일하다. 부하 직원이 베이비 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 직원의 태도를 살피면 알 수 있다. 상사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사의 표정이 좋으면 웃고 반대로 상사가 찡그리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성실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아닌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사를 대할 때의 태도도 담담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 앞에서 베이비 키서로 돌변하며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런 직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고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태세 전환을 한다. 이는 직장 생활에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던 소진, 장인은 인간관계의 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공자와 맹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증명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소진과 장인은 이름만 종종 거론될 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후손들은 거의 없다. 반면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면서도 어눌했던 공자와 맹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경받는 군자들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생활이나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소위 띄워주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아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도 편안한 관계이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 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떠들썩한 관계로 형성된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농담이나 저속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을 명심하자.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어질미 부족해 멋지게 보이려 행동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기쁨, 관심, 애정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도 굳이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색난. 효란 자고로 웃는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하길 색난이다. 일이 있을 때 제자가 대신하고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드리는 것을 효라고 여기는 것이냐? 공자가 말한 색난은 상냥한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의미이다. 노인을 대할 때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미소를 짓게 마련이다. 2~3살 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다. 부모의 입에서는 연신 잘한다, 귀엽다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어른들에게 아이는 희망이자 행복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함부터 느낀다. 아무리 잘 보살펴도 노인들은 점점 더 노쇠해지고 병이 들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자연 법칙이란 그런 것이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며 기억력도 감퇴한다. 상냥한 얼굴을 하는 게 어렵다는 공자의 말이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한 노인이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참새예요. 잠시 뒤 노인이 다시 똑같은 것을 보고 저게 뭐냐? 라고 물었다. 아들이 다시 대답했다. 참새예요. 또다시 노인이 묻자 아들은 짜증을 냈다. 참새, 참새, 참새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 노인이 아들에게 일기장을 건네주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일기였다. 3살 무렵에 아들이 물었다. 저건 뭐예요?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꽃이라는 거야. 아들은 7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다.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이 부드러웠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몇 번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지만 노인이 3번 이상 같은 질문을 하는 건 참지 못한다. 걷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노인이나 아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과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해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극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생기발랄한 것을 좋아하고 쇠약하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들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련이 필요한 이유다. 노인을 대할 때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게 가장 어렵다는 의미의 색난을 기억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자. 다음 문장인 일이 있을 때 제자가 대신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대신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자를 돌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어지는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드린다 라는 구절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일을 대신하고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을 효라고 여기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 이 말은 개와 말도 기를 수 있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 공경심이 없다면 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 자식의 집에서 손자를 대신 돌봐주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며 도와주면서도 자식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부모들이 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이 돈을 받지 않고
손자들을 돌봐주면 자식들은 그 일을 하찮은 일이라 여기며 부모들을 무시하게 된다. 부모가 돈이 아깝다면서 여행을 가지 않으려 하거나 고급 음식이나 옷을 사들여도 꺼려하는 모습에 불만을 쏟는 자녀들도 있다. 이런 불만은 언뜻 부모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데 따른 분노에 불과하다. 자신이 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짜증 섞인 투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책과 원망은 부모에게 상처만 안길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정말 부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을 하되 공경심을 잃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생난이란 말을 떠올리자. 상냥한 표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부지위부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유야, 안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아주 귀여운 인물인 자로가 출연한다. 자로의 이름이 증유이다. 위 문장에서 유는 자로를 지칭한다. 공자보다 9살 어렸던 자로는 솔직한 성격에 기질은 용맹스럽고 호방했으며 의협심이 강했다. 공자는 자로를 용맹함은 나보다 낫지만 제목으로 취할 게 없다라고 평가했다. 공자도 자로만큼이나 힘이 세고 용맹스러웠다. 챗무 선생의 공자전에 따르면 공자의 아버지는 아주 힘이 센 장사라서 많은 사람을 구했다.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공자는 의협심이 강했고 용감했다. 그런 공자는 자연히 같은 기질의 자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로가 공자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그를 제자로 삼게 된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괄괄했던 자로는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루는 공자가 자로를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어버린 것이냐? 아는 일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공자는 밖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스승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로가 못마땅해 조언을 한 것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건 어렵다. 미국 뉴욕의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인지 편향 현상인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령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감에 넘쳐 자신의 부족함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공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치를 깨달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자로는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만할 때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고수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과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17세기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행성 운동의 궤적이 원형이라고 믿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하늘은 완전 무게랑 공간으로 여겨졌기에 행성의 궤도도 원처럼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관한 제1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 등 케플러 법칙 3가지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지식을 겸허히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득이양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접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 육아법, 배우자를 대하는 방법,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 마케팅 원칙을 파악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등.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짓이고 탁상 공론일 뿐이며 지식은 직접 탐색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책을 읽으며 책 속에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자의 말은 자로를 위한 말이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일깨워주는 고언이기도 하다.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다. 모든 걸 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태도이다. 불환인지 부기지. 나쁜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결실을 바라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라는 내용은 논어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런 면에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름 상대방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몰라준다면 호의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판동 독서의 면접을 마친 신입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니 인터넷에서 평가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나를 폄하하는 어느 기업가의 글을 보았다고 했다. 이런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다. 공자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위로해 주었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라는 공자의 참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두냐 아니냐는 일의 결과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두냐 아니냐는 원인이 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 협력, 추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수확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걱정일 뿐이다. 수확은 경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해 씨앗을 얼마나 적정 시기에 뿌렸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를
걱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질러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비여북신. 북북성처럼 진중하게 빛나는 리더의 덕목. 공자가 말하길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논어 제2편 위정을 시작하자. 제2편의 첫 문장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했다.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정치를 밤하늘에 맴도는 별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공자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노자의 말을 먼저 살펴보자. 노자가 정치에 대해 말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노자는 정치를 해물찜 요리에 비유했다. 작은 생선 여러 마리를 냄비에 넣고 삶으면 여러 마리가 겹쳐 있어 잘 익지 않으니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면 생선살은 터지고 뭉개진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통치자가 작은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을 강조한다. 후대 사람들은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재물을 낭비하며 사사로이 정치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복잡한 공정이며 복잡 시스템이다. 사회와 가정, 교육, 국가와 같은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에 속한다. 생태계, 생물계, 자연계도 복잡 시스템이다. 복잡 시스템의 특징은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모델을 제시해도 부분조차 파악할 수 없다. 분석이 쉽지 않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아이의 운명에 변화를 줄 깨달음과 교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일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다. 순자도 복잡 시스템에 관해서 노자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경영학자로도 볼 수 있는 순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임금이 요점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상세하게 처리되고 임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황폐해진다. 순자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한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사장은 그것만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상세하게 처리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임무마다 책임자가 있어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순자의 문장인 임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지도자가 책임자가 있는 분야까지 파고들어 불필요하게 참견하면 일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공자는 덕으로 정치한다는 말을 한다.
이는 규칙으로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덕행으로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경영자를 북극성에 비유했다. 이것은 리더의 방향성을 강조한 비유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조직의 전체 방향을 계획해 구성원 모두가 우주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자는 직원의 리더이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브레인이다.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의 책임은 모두가 바라볼 공통의 비전을 세우고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하고 다른 일은 각 책임자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업자가 복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진중하고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군자 무본 작은 습관의 경이로운 위력. 유자가 말하길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가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은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며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어질매의 근본이다. 유자는 공자의 3대 제자인 유약을 말한다. 공자보다 대략 33살 아래였던 유약의 외모는 공자를 닮았다. 공자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이 공자를 그리워할 때 유약은 공자처럼 행동하며 단상에 앉아 강연을 했다. 논어에는 공자 외에도 2명의 제자를 일컬을 때 한자, 자를 사용했다. 유약이 바로 그 중 하나이며 다른 한 명은 증자라 불리는 증삼이다. 자로, 자공, 안회 등의 나머지 제자들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름으로 불렸다. 후세 사람들은 논어를 편찬하던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자와 같은 한자 자를 뒤에 붙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장에서 드물다로 번역된 서는 아주 적다거나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첫 문장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을 공경하며 우위를 지키는 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인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구절도 앞문장과 같은 맥락이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덕목을 갖추었을 것이다.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적었을 것이다. 여기에 쓰인 한자 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과 배반을 뜻한다. 그 다음 구절인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것은 군자는 일할 때 반드시 근본을 세운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 유약이 생각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을 바탕으로 한 가정윤리였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가정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비로소 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당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도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를 깨달으려 하는 사람이니 더 수준 높은 삶을 지향한다 라고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근본과 멀어지게 된다.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나무를 떠올려 봐야 한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뻗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확립해야 할 근본은 효와 공경이라 할 수 있다. 효와 공경은 인생사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자매와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 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본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모든 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를 자신의 가장 시급한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됨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태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습관이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좌절했을 때 조금씩 작은 일들을 시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 총리 마거릿 태처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좀 길게는 1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조바심은 인생에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것이다. 만약 작은 일들과 작은 습관들을 5년 혹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교언영색, 선의인. 직장 상사의 표정만 살피는 부하를 멀리하라. 공자가 말하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 문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장이다. 과거는 물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앞에 4글자인 교언영색을 자주 인용한다. 실속 없이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진심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공자의 충고는 앞으로도 계속 명문으로 남을 것이다. 공자는 말이 많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을 싫어했다. 반면 말수가 적으나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 논어에서 언급한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자.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하니 어질매에 가깝다. 공자가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삼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강직하고 굳센 표정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모습이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질박한 사람으로 어질매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얼굴빛을 좋게 꾸민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권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가들을 베이비 키서라고 부른다. 아이에게 뽀뽀하는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아이들을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 뽀뽀를 하는 정치인들의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는 모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꾸며진 행동이다. 정치판이 아닌 회사에서도 베이비 키서를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만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척하는 부하 직원들도 베이비 키서의 심리와 동일하다. 부하 직원이 베이비 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 직원의 태도를 살피면 알 수 있다. 상사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사의 표정이 좋으면 웃고 반대로 상사가 찡그리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성실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아닌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사를 대할 때의 태도도 담담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 앞에서 베이비 키서로 돌변하며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런 직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고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태세 전환을 한다. 이는 직장 생활에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던 소진, 장인은 인간관계의 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공자와 맹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증명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소진과 장인은 이름만 종종 거론될 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후손들은 거의 없다. 반면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면서도 어눌했던 공자와 맹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경받는 군자들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생활이나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소위 띄워주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아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도 편안한 관계이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 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떠들썩한 관계로 형성된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농담이나 저속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을 명심하자.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어질미 부족해 멋지게 보이려 행동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기쁨, 관심, 애정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도 굳이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색난. 효란 자고로 웃는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하길 색난이다. 일이 있을 때 제자가 대신하고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드리는 것을 효라고 여기는 것이냐? 공자가 말한 색난은 상냥한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의미이다. 노인을 대할 때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미소를 짓게 마련이다. 2~3살 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다. 부모의 입에서는 연신 잘한다, 귀엽다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어른들에게 아이는 희망이자 행복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함부터 느낀다. 아무리 잘 보살펴도 노인들은 점점 더 노쇠해지고 병이 들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자연 법칙이란 그런 것이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며 기억력도 감퇴한다. 상냥한 얼굴을 하는 게 어렵다는 공자의 말이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한 노인이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참새예요. 잠시 뒤 노인이 다시 똑같은 것을 보고 저게 뭐냐? 라고 물었다. 아들이 다시 대답했다. 참새예요. 또다시 노인이 묻자 아들은 짜증을 냈다. 참새, 참새, 참새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 노인이 아들에게 일기장을 건네주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일기였다. 3살 무렵에 아들이 물었다. 저건 뭐예요?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꽃이라는 거야. 아들은 7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다.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이 부드러웠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몇 번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지만 노인이 3번 이상 같은 질문을 하는 건 참지 못한다. 걷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노인이나 아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과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해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극복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생기발랄한 것을 좋아하고 쇠약하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들은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련이 필요한 이유다. 노인을 대할 때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게 가장 어렵다는 의미의 생난을 기억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자. 다음 문장인 일이 있을 때 제자가 대신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대신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자를 돌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어지는 술과 음식이 있으면 먼저 드린다 라는 구절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일을 대신하고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을 효라고 여기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 이 말은 개와 말도 기를 수 있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 공경심이 없다면 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 자식의 집에서 손자를 대신 돌봐주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며 도와주면서도 자식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부모들이 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이 돈을 받지 않고 손자들을 돌봐주면 자식들은 그 일을 하찮은 일이라 여기며 부모들을 무시하게 된다. 부모가 돈이 아깝다면서 여행을 가지 않으려 하거나
고급 음식이나 옷을 사들여도 꺼려하는 모습에 불만을 쏟는 자녀들도 있다. 이런 불만은 언뜻 부모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데 따른 분노에 불과하다. 자신이 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짜증 섞인 투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책과 원망은 부모에게 상처만 안길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정말 부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을 하되 공경심을 잃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생난이란 말을 떠올리자. 상냥한 표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부지위부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공자가 말하길, 유야, 안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아주 귀여운 인물인 자로가 출연한다. 자로의 이름이 증유이다. 위 문장에서 유는 자로를 지칭한다. 공자보다 9살 어렸던 자로는 솔직한 성격에 기질은 용맹스럽고 호방했으며 의협심이 강했다. 공자는 자로를 용맹함은 나보다 낫지만 제목으로 취할 게 없다라고 평가했다. 공자도 자로만큼이나 힘이 세고 용맹스러웠다. 챔무 선생의 공자전에 따르면 공자의 아버지는 아주 힘이 센 장사라서 많은 사람을 구했다.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공자는 의협심이 강했고 용감했다. 그런 공자는 자연히 같은 기질의 자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로가 공자와의 싸움에서 패하자 그를 제자로 삼게 된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괄괄했던 자로는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하루는 공자가 자로를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어버린 것이냐? 아는 일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공자는 밖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스승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로가 못마땅해 조언을 한 것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건 어렵다. 미국 뉴욕의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인지 편향 현상인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령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감에 넘쳐 자신의 부족함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공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치를 깨달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자로는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만할 때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고수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과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17세기 독일 천문학자 케플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행성 운동의 궤적이 원형이라고 믿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하늘은 완전 무결한 공간으로 여겨졌기에 행성의 궤도도 원처럼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관한 제1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 등 케플러 법칙 3가지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지식을 겸허히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득이양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접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 육아법, 배우자를 대하는 방법,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 마케팅 원칙을 파악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등.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짓이고 탁상 공론일 뿐이며 지식은 직접 탐색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책을 읽으며 책 속에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자의 말은 자로를 위한 말이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일깨워주는 고언이기도 하다.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다. 모든 걸 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태도이다. 불환인지 부기지. 나쁜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결실을 바라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라는 내용은 논어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런 면에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름 상대방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몰라준다면 호의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판동 독서의 면접을 마친 신입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니 인터넷에서 평가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나를 폄하하는 어느 기업가의 글을 보았다고 했다. 이런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다. 공자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위로해 주었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라는 공자의 참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두냐 아니냐는 일의 결과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두냐 아니냐는 원인이 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 협력, 추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수확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걱정일 뿐이다. 수확은 경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해 씨앗을 얼마나 적정 시기에 뿌렸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를 걱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질러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비여북신. 북극성처럼 진중하게 빛나는 리더의 덕목. 공자가 말하길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논어 제2편 위정을 시작하자. 제2편의 첫 문장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했다.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정치를 밤하늘에 맴도는 별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공자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노자의 말을 먼저 살펴보자. 노자가 정치에 대해 말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노자는 정치를 해물찜 요리에 비유했다. 작은 생선 여러 마리를 냄비에 넣고 삶으면 여러 마리가 겹쳐 있어 잘 익지 않으니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면 생선살은 터지고 뭉개진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통치자가 작은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을 강조한다. 후대 사람들은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재물을 낭비하며 사사로이 정치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복잡한 공정이며 복잡 시스템이다. 사회와 가정, 교육, 국가와 같은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에 속한다. 생태계, 생물계, 자연계도 복잡 시스템이다. 복잡 시스템의 특징은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모델을 제시해도 부분조차 파악할 수 없다. 분석이 쉽지 않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아이의 운명에 변화를 줄 깨달음과 교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일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다. 순자도 복잡 시스템에 관해서 노자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경영학자로도 볼 수 있는 순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임금이 요점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상세하게 처리되고 임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황폐해진다. 순자의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한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사장은 그것만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상세하게 처리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임무마다 책임자가 있어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순자의 문장인 임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지도자가 책임자가 있는 분야까지 파고들어 불필요하게 참견하면 일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공자는 덕으로 정치한다는 말을 한다. 이는 규칙으로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덕행으로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경영자를 북극성에 비유했다.
이것은 리더의 방향성을 강조한 비유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조직의 전체 방향을 계획해 구성원 모두가 우주의 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자는 직원의 리더이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브레인이다.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의 책임은 모두가 바라볼 공통의 비전을 세우고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하고 다른 일은 각 책임자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업자가 복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덕으로 정치한다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무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진중하고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